경매하다 보면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대항력이 없었거든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낙찰받고 보니까 갑자기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함정들을 피해갈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리 분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함정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요.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근저당권 압류 강제 경매가 있어서 이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2010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등기예요. 그 밑으로는 다 소멸이죠. 이제 임차인을 봤더니 전입일이 22년이네요. 그러면 말소기준 2010년보다 한참 느리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다 소멸하고 대항력도 없으니까 낙찰자가 책임질 게 없는 안전한 물건인 거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봐도 똑같아요. 말소기준이 2010년이라고 써있고 임차인 전입일도 22년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분석한 거랑 똑같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맞죠? 그런데 임차인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걸로 정말 끝일까요?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는 깨끗한 물건인 것 같아서 누군가 1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등기부등본을 볼게요. 지금 말소 기준인 이 은행의 근저당권 얼마죠? 6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이 600만원짜리 근저당권 하나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졌어요. 덕분에 1억이 넘는 보증금 중에 몇천 날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싸게 낙찰되면. 그런데 이때 이 임차인이 이 근저당권 600만원을 대신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이 600만원 근저당권을 대신 갚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등기가 23년이죠. 말소 기준이 23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임차인 전입은 22년. 말소 기준보다 전입 날짜가 빨라졌어요. 대항력이 분명히 없었는데 이거 하나를 없애버리면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낙찰받았는데 갑자기 대항력 없는 줄 알았던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겼다고 하면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소 기준 등기가 소액인 경우는 입찰 전에 등기부 등본을 꼭 한 번 더 다시 떼봐야 돼요. 혹시 이걸 누가 갚아버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누군가 갚았다면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매각물건 명세서는 입찰 전에 꼭 확인을 해봐야겠죠. 만약 이미 갚았는데 매각물건 명세서에 아직 표시가 안 된 거라면 그건 괜찮아요. 법원에서 잘못된 서류를 보여준 거니까 낙찰을 취소해줍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꼭 봐야겠죠. 만약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말소기준 대출을 갚은 게 이미 적용돼 있다면 그때는 낙찰자가 모르고 낙찰 받아도 법원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낙찰 취소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600만원짜리 근저당권을 누군가 갚는다면 여기 최선순위 설정에 이 다음 순위 23년도에 압류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 위에 게 없어지면 그 다음 23년 압류가 최선순위 설정에 써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엔 내가 전세 살던 집이 경매 나오면 멘붕이겠죠. 조금만 알아보면 내가 전입일이 이 근저당보다 날짜가 느려서 일부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이럴 때 내 전입보다 등기 날짜가 빠른 이 근저당권을 이 대출을 대신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배당 신청을 하면 안 돼요. 배당 신청을 안 하면 경매 사이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증금, 미상 이렇게 써 있으면 아무도 입찰을 못해요. 전입 날짜가 말소 기준보다 빨라서 대항력은 있어 보이는데 배당 신청을 안 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 전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줘야 될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무서워서 입찰을 못 하겠죠. 그럴 때 계속 유찰돼도 아무도 입찰 안 할 때 임차인이 혼자 단독으로 싸게 낙찰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 보증금을 날릴 뻔한 일이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상황만 맞으면 집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사는 집이 경매당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대항력을 되찾을 수는 없는지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물론 여기는 대출이 6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더 많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2천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2천만원이라고 써있다고 실제 대출한 돈이 2천만원은 아니에요. 이 금액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실제 대출한 금액보다 더 뻥튀기한 금액입니다. 은행은 대출해줄 때 이 사람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돈을 안 갚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실제보다 조금 크게 써놔요. 1금융권은 120%, 2금융권은 130% 정도 해놓죠. 그래서 실제 대출 금액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하고 이자만 갚나요? 원금도 조금씩 갚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남아있는 대출금은 써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걸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그 금액을 다 갚아서라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게 이득인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2천 갚아주더라도 1억을 지키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갚았으면 이렇게 법원에 꼭 알려야 돼요. 내가 선순위 근저당권 갚아서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적용해달라 하는 거죠. 그걸 권리변경 신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각물권 명세서에 적용이 돼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되는 판례도 있어요.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을 갚아서 소멸시키면 임차인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고 매각물권 명세서 기준으로 판단해서 입찰했다가 낙찰을 받았는데 갑자기 선순위 근저당이 소멸해가지고 임차인 대항력이 생겼으면은 낙찰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입찰할 때는 입찰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서 바뀐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자. 매각물권 명세서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경매당한 집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선순위 대출, 근저당이죠. 이 선순위 대출의 금액이 작은지 꼭 확인해보자. 작다면 갚아서 대항력을 되찾는 걸 생각해보자. 오늘 사례를 들어보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얘기한 이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매각물권 명세서만 잘 봐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기본에만 충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 볼 때도 대충 쓱 한번 보고 무섭다고 패스하지 마시고 가끔은 좀 무서워 보이는 것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생각보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별거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땐 부모를 닮지만 우리가 죽을 땐 우리가 했던 선택들을 닮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용기를, 변명보다는 실행을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